지금도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마약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화이트 트라이앵글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백색 삼각형 부산에서 제조를 해서 일본에 판다. 한국이 일본에 마약을 공급하는 어떤 기지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앞전에 영화 마약왕, 아, 마약왕에 나왔던 실전에 쓰였던 메삼비타민이라고 그러죠. 히로뽕을 현장에 썼던 기계입니다. 영화에 쓴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썼던 거? 실제 썼던 거죠. 실제로 썼던 거죠. 마약지. 예, 예. 오. 이 부산은 보면은 히로뽕을 제조하는 그 기상 날씨가 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제조하면은 이 품질이 우수하다는 거죠. 날씨가 한계가. 부산이 마약으로 유명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약왕이라는 그 영화 네, 실제 인물의 이황순이라고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에 공급했던. 뽕을 일본에 팔면 이거 애국가 이거. 그래서 그때 마약 소탕을 80년대 초에 했대요. 아마 오공화국 들어서고서 공부해서 했을 것 같은데 소탕을 하자 마약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어진 마약이 이제 국내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80년대부터.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좀 이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좀 마약 공부를 해봤는데 근데 마약은 해본 적도 없고 아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사실 마약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마약이 있고 주사, 뭐 코로 뭐 그 주사를 통해서 놓는 마약이 이제 아편에서 시작된 건데 아편은 양귀비라는 꽃에서 추출된 마약이거든요. 아편을 이제 농축을 하면 이게 몰핀이 돼요. 그 저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진통제죠. 몰핀을 조금 더 개량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그 여기다가 이제 어떤 화학적 처리를 했더니 몰핀이 엄청나게 막강한 이제 마약이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마약의 이름이 헤로인이에요. 아 헤로인. 기본적으로 헤로인은 몰핀이에요. 그 변형된 부분 때문에 사람 뇌로 침투를 더 잘해요. 헤로인이야말로 마약 중에 마약. 그러니까 영웅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만큼. 아 히로인. 그렇죠. 코카인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 흡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카 잎에서 추출할 수 있는 건데 남미에서 자란대요. 콜라 좋아하신다는 분이 누구죠? 콜라에 코카가 코카인에서 온. 아 정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코카인이 강정제 같이 쓰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마약이 지금은 다 이게 나쁜 거다.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게 다들 되게 좋은 건 줄 알았고 실제 인류 역사에서 마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편을 그 19세기만 해도 학자들이 작가들이나 해서 머리 많이 쓴 사람들 그냥 우리 커피 마시듯이 지금 그렇게 많이 했다고 먹으로 그래요. 규제하지 않았을 예. 때. 이게 또 갖고 오셨. 히로뽕을 갖고 오셨나요? 아 지금 뭐 자 이게 저게 필로폰이래요. 얼핏 보면 미완성 벌집 같은.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주르륵 있고 그 주위에 수소들이 있고요. 여기 정말 별거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이제 그 각성제. 이거 먹으면은 이제 효율이 높아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또 저거 맞고 그렇게 빨리 진군했죠. 예. 당시 독일군이 썼던 전략이 전격전이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72시간을 잠도 안 자고 움직이고 그런 전술이 필요해요. 실제 독일군이 그 이제 룩셈부르크 지역을 돌파할 때 잠을 안 자다시피 하면서 진격을 하거든요. 그때 바로 이 메센타타민이 대량으로 지급이 되었고요. 피곤을 모르는 거죠. 피곤을. 피곤을 모르고요. 잠도 안 오고. 근데 나중에 이것의 부작용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굉장히 끔찍한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실업봉을 오래 한 사람들을 보면은 끔찍해서 볼 수 없어요. 사진을 못 볼 정도로 잇몸이 나가고 자꾸 환각을 본대요. 자꾸 자기 몸 위로 수천 마리의 벌레가 움직이는 환각을 그걸 긁다 보니 그걸 긁다 보니 상흔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마약이 20세기 초에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보급되고 제 알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가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했던 시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기계와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기계의 주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는 9시에 시작해서 12시까지 작동되면 나는 거의 맞춰서 계속 일하고 약간 모던 타임즈 같은 거죠. 막 돌아가는. 원래 밤에 해가 지면 인간은 원래 잤어요. 해가 지면 다 잤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보세요. 이 어두운데 이거 불 다 켜고
이렇게 인간을 자기의 자연의 리듬에 맞지 않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필로폰은 이름이 왜 그럼 필로폰? 필로포노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필로소피라고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뒤에는 포노스가 노동이에요. 노동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이거 먹고 일하란 거예요. 먹고 일해. 자, 여기 그러면 커피 중독자들 아니에요? 마약 얘기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상당히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약간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헉슬리가 썼던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을 보면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미래의 인간이 만든 어떤 하나의 가상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 아기를 낳을 때 국가가 다 만들어서 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똑똑한 사람들을 일정 숫자 만들고, 근데 태어난 사람들은 별로 불만이 없는 것이 이 사회가 지탱되는 이유는 바로 마약이에요. 그걸 하루에 2개씩 먹으면서 이 나라의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독되지 않고 부작용이 없는 마약이 있다면 이게 과연 멋진 세상일까 아닐까 물어봐요. 당시에 파문을 일으켰던 소설인데 행복이 그냥 화학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볼 거냐 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사실 내린 결론은 역설적으로 제목도 그렇게 사실 단 거고 역설이에요. 결론을 역설이에요. 내린 역설이죠. 거. 네. 물론 술은 참 좋은 거지만 또 범죄하고도 또 관련이 언제나 이제 있기 때문에 전주에 온 김에 술 이야기로 한번 범죄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그 음주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폭력성을 띠기도 쉽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과학의 눈으로 이제 술을 본다면 술은 과연 무엇이고 그 술이 어떤 것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발효? 네, 지금 정답이 나왔는데 너무 빨리 얘기했나? 다른 건 잘 모르시는데 술 얘기 나오니까 그렇죠. 딴 거는 술은 발효죠. 술은 정말 정확히 아시는군요. 내버려 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 술은 어쨌든 발효, 그러니까 균이 그걸 만드는 거고요. 균이 이걸 왜 할까요? 균은 왜 술을 만들까? 인간을 위해서 술을 만들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 그 혐오 입장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반응이에요. 네. 인간은 이제 음식을 먹고 숨을 쉬어서 에너지 만들거든요. 네. 정확히 이 혐오도 음식을 먹어서 숨을 쉬어서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게 이 술 에탄올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당을 먹은 다음에 이 녀석은 에탄올을 만들까? 바로 에탄올이 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에탄올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알코올 어디다 사용하냐면은 난 균을 죽이는 데 쓰죠. 그러니까 알코올로 소독하잖아요. 다른 균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은 알코올을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나는 알코올에 버틸 수 있으면 다른 경쟁자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혐오 같은 경우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로 에탄올을 만드는 그런 걸 진화시킨 거죠. 근데 물론 자신도 이게 독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는 없고, 그 최고 한계가 20%까지 물에 알코올이 있을 때까지는 혐오가 버틴대요. 근데 그 이상은 자기도 힘든 거예요. 거기 적응했지만. 그래서 그 자연으로 만들어지는 술에는 20% 이상이 없어요. 우리 존재할 말하는 수가 없어요. 20도 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도라고 하죠. 그걸. 네. 20도 이상은 없는데, 그럼 또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20도 이상짜리 술은 뭔가? 끓여서 20도 이상의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증류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네. 그 몽고에서 만들어진 징기스칸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으로 술을 제작하는 방법을. 물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알코올만 뽑아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물은 끓는 점이 100도, 알코올은 78도. 그래서 알코올이 먼저 나와요. 물이 안 나오고. 물은 100도가 돼야 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희석한 게 우리가 마시는 희석식 소주죠. 소가 태울 소, 연소하다 할 때 그 맞아요, 소자인 거죠. 그구나. 소예요. 술을 태워서 나온 술. 그래서 아무튼 이 술이 어쨌든 에탄올이 되게 작은 분자예요. 사실 이게 지금 이거 하나하나가 원자이기 때문에
흡수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음식이랑 같이 술을 마시면 음식은 아직 흡수되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미 술은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입안에서 흡수되죠.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제 이게 뇌로도 가기 때문에 참 놀라운 일이에요. 뇌로는 함부로 못 가거든요. 혈내 장벽이라 그래서 뇌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몸에 돌아다니는 그 여러 화학 물질들이 뇌로 오는 건 차단시켜요. 그래서 근데 거기를 쉽게 뚫는 게 마약 같은 게 쉽게 뚫는 거고요. 이것도 쉽게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도파민을 만들게 한대요. 도파민이 만들어지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마시는 거죠.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여기저기 들어가서 뭐 기억도 상실하게 하고 경계감도 좀 그렇죠. 낮게 만들고. 그 가장 큰 문제죠. 자기 어떤 그 통제력을 잃게 만들게 하고 근육도 약간 통제를 잃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일을 일으키는데 어쨌든 독이니까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야 되는데 에탄올에서 요 뒤에 있는 요 세 개를 탁 떼면 그러면 이걸 붙이면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을 텐데 이제 이거는 아까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름은 메탄올이고요. 메탄올. 이름도 비슷하고 보통 못 먹는 거. 이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물리시간에 그거만 배운 것 같아요. 먹는 거 에탄올, 못 먹는 거 메탄올. 이건 먹으면 큰일 나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마시기도 한대요. 그 종종 저희가 마시고 머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탄올이 안에 이제 소량 들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정제가 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제 메탄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작지만 그게 이제 머리를 아프게 하거나 다음에 숙취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먹으면 운이 안 좋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고요. 운이 좋아도 실명을 하거나 아주 안 좋은 거라 증류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네. 메탄올은 끓는 점이 64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증류를 할 때 64도에서 일단 끓이고 있으면 메탄올 나오고요. 네. 그건 버리죠. 보통 처음에 나오는 버려요. 그다음에 78도에서 나오는 거 모으고요. 그게 에탄올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반복하기 때문에 보통 증류를 많이 할수록 메탄올이 들어갈 확률은 작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도수가 높은 증류주가 조금 더 물론 뭐 술이 언제나 그 범죄로 연결되는 건 언제나 아니고요, 당연히. 일단 사건 하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2009년 6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초등학생 공기총 살인 사건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되게 끔찍한 사건인데. 밤 8시 반쯤일 거예요. 이제 사건의 그 범죄자인 40대 이 씨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 초등학생을 신호도 무시하고 달려서 친 거예요. 일단 그 이 씨는 지금 현재 음주 운전 상태고 심지어는 지금 무면허 상태이기도 해요. 모든 게 안 좋죠. 2005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됐는데 2007년에 운전을 하다 잡힌 거예요.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제 신호를 무시하고 초등학생을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답이 안 나오네. 횡단보도에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교통사고로 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 그 아이를 일단 태우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좀 늦었고 뭐 MRI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린 찍을 수 없으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 그랬고요. 애기가 다쳤다거나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MRI를 지금 찍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간호사가 지금은 찍을 수도 없다 그랬더니 그럼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냥 데리고 나갔다 그러네. 그래서 다시 차에 아이를 태우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른 병원으로 가질 않고 이 아이를 태운 채로 광주시 외곽으로 나가서 담양의 호수가 근처로 가서 아이를 그 공기총으로 6발을 쏴서 죽이고 그 사체를 유기하고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쏴서 끔찍한 사건이죠. 더군다나 이제 CCTV가 다 남아 있고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이가 이제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이가 위태했다면 다시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화면을 보면 이제 아이가 걸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 3개월만 더 있으면 이제 응시를 하고 면허가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아이를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사건이고 이제 어쨌든 여기에 지금 보면은 술이 몇 차례 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범죄자가 이 사건을 벌이게 되는 이유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면허가 취소되고 한 거. 이 사건 자체도 이제 음주 중에 벌어지는 이제 사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는.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고 마셨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죄를 조금이라도 더는 데는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술이 아니었어도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양형이 되게 궁금해요. 술을 마셨던 것이 이 사람의 판정이 어떻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는데 사체 유기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술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요즘도 주치감경 주치감경에 대해서는 진짜 비판 여론도 많이 많고 많죠. 실제로 생각하시는 것만 그렇게 주치감경 잘 안 돼요 요즘에. 예. 그렇구나. 오히려 이 자기가 술을 마시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예견하고 술을 마신 거에 대해서 더 책임을 가중해야 되는 네.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주치감경 막 이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아요. 거의 이제 고의로 입실적 그렇죠. 고의로 예, 맞아요. 인정을 하죠. 그러니까 근 몇 년 만에 많이 분위기도 바뀐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이 법의학 이게 언제부터 나온 건가요? 법의학은 동성이 좀 달라요. 서양에서는 죽은 사람의 재산을 못 살 계획으로 법의학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인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돼요. 왜 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그렇지, 다르네요. 다르죠, 좀. 그게 이제 법의학적 접근이 좀 다릅니다.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이 과학 수사, 이 법의학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예상보다는 되게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볼 수 있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유명하죠. 저희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책이기도 해서 정약용의 흠흠신서라고. 네. 그래서 그 흠흠신서를 보면은 거기 굉장히 많은 과학 수사에 대한 지침이나 네. 수많은 사례들이 이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박여인 살인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이게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은 그 2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거만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3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목 후두 윗부분에 2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이제 손 이런 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료를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2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뭐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이제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아주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사또라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이렇게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그 우리 선조들의 과학수사가 굉장히 뿌리나 역사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역사가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70년대, 80년대, 뭐 60년대 이때는 굉장히 이게 너무 성행을 했는데 성행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미소 냉전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 두 체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의 장이 됐던 거예요. 여기에 특히 이제 목숨 걸고 뛰어들었던 나라들이 그 당시 소련,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죠, 하고 동독이었대요. 동독.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다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할 리가 없는데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때 동독이 몇 위였는지 아세요? 국가 순위? 거의 2, 3위 아닌가요? 2위죠, 2위. 2위 맞아요. 동독이 2위를 할 만큼,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뒤늦게 이제 이 사실을 알고서 조사를 해보니 95% 가까운 선수들이 다 약물 주입 받았고, 이 약물이 그냥 주입해서 근육이 잘 붙고 이러는데 도움만 준다면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인간을 증강시키는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스테로이드는 우리 피부 뭐 바른 약에도 스테로이드라고 써 있.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죠? 있어야 되는 약에는 많이들 쓰이는 성분이죠. 근데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해서 원래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걸 이제 장기 복용하게 되면 남성 호르몬 같은 게 인위적으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게 결국은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호르몬은 안 나오게 돼요. 고환이 아주 작아지죠. 이게 들어가서 온갖 다른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오래 못 가요. 남성 못 살게 되는데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끔찍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안드레아스 크리거라는 여성 투포한 동독 선수였는데요.
그때가 20살이었는데 이제 약을 자꾸 투입받다 보니 남성화돼 가는 거예요. 남성화. 자꾸 이제 수염도 막 나고 몸에서 막 목소리도 굵어지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더 이상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년이 지나자 24살인데 그 나이에 은퇴를 하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남성으로 살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안드레아스가 아니라 안드레아스는 남자 이름이거든요. 원래 하이디예요. 하이디 크리거였는데 나중에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게 돼요. 수영에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던 카린 코니그를 비롯한 동독의 여자 선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약물 부작용 때문에 성전환됐습니다. 주로 수영과 육상 선수들에게 이 같은 약물을 모두 142명에게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 그래서 사실 그 이후로는 올림픽에서 이걸 절대 금지 이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경기 끝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소변 검사를 다 받아야 돼요. 지금 무조건. 예를 들면 그렇게 걸리는 분들 많다면서요. 그냥 한약 같은 거 잘못 먹고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죠. 성분이 있어서 메달이 박탈되거나 선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와 관련된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이제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되고요. 그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벤 존슨이냐 칼로이스와 사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과 100m 육상이잖아요. 100m 육상에서 당시 최고의 핫 이슈는 칼루이스가 이제 그전 올림픽에서 1등을 금메달을 했었고 이제 2연패를 할 수 있느냐. 근데 벤 존슨은 새롭게 나타난 스타인데 캐나다. 그렇죠.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제 새로운 별과 그 오래된 스타와 누가 이길 것인지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었고 차려. 그때 벤 존슨이 이제 100m에서 우승을 하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얼마 후 신문에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문 일면에 이따만하게 벤 존슨 약물로 그 박탈당하게 됐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근데 결국은 칼로이스가 진짜 어부지리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그때 8명의 선수가 결승을 뛰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명이 약물로 걸려요. 결과적으로. 다 만연해 있었다는 거네요. 정말 이건 너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칼로이스도 세계 약물에서 양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경우는 이제 가서 설명을 했대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뭘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넘겨준 거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에 약물이 만연돼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도핑 테스트가 상당한 수준에 올랐고 이제는 못하는 걸로 널리 인식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러시아에서 사실 그 뒤에서 지속적으로 정부 주도 육상연맹이 거기에 다 가담을 하여 아주 조직적으로 이제 이걸 해왔다는 증거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잡히게 돼요. 세계 반도핑 기구 와다의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최근 5년간 열린 국제 대회에서 소변 샘플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전 종목 선수들의 도핑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지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걸 하냐면은 정부에서 아예 그 연맹에서 다 만들어서 준대요. 그 약물이 들어있는 귀족 부인의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물이라고 말을 안 하지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주면은 그러면 당연히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도핑 테스트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럴 걸 대비해서 미리 평소에 그 소변을 받아서 그걸 냉동시켜서 보관한대요. 도핑 테스트를 위해서 소변을 채취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면 어딘가 모아놓잖아요. 이제 정부 요원이 침투를 해서 바꿔치는 식으로 해서 버텨온 거예요. 야, 정말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밝혀지죠. 밝혀져가지고 IOC에서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참가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막 나라 이름 못 쓰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국기도 못 쓰고 나라 이름을 쓰지 못하게 그리고 깃발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하고
다음에 금메달을 따더라도 보통 금메달을 따면은 시상대에 서 있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를 연주하는데 그것도 못 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러시아 깃발을 들지 못했지만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충분한 제재인지 잘 모르겠고요. 맞습니다. 러시아 이름을 걸고 가지 못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끝난 거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선수들의 조금 생각을 많이 존중해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만 바라보고 사는 선수들 때문에. 모르겠어요. 올림픽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 도대체 우리는 왜 운동 경기를 보는가? 왜 이렇게 열광할까? 기록이 뭐 9초, 뭐 9.5초 그런 숫자가 더 작아지는 것을 보려고 보는가?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숫자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숫자를 얻기 위해서 이 선수가 들였을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인내와 그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 인간의 어떤 그 아름다움에서 우리가 어떤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를 보고 열광하는 것이지 그 숫자를 보고 금메달을 보고 열광하는 것이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올림픽 경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숫자들로 평가가 될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1등, 뭐 어떤 100점, 만점 뭐 이런 것만 추구할 때 결국 똑같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독 잘못 쓰면 중독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어요. 물질들이 꽤 많아요. 네. 예. 저도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뭐 스테로이드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또 되게 최근에 익숙해진 어떤 약물 얘기를 하려는데요. 프로포폴입니다. 아 프로포폴. 네,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수면 뭐 마취. 내시계, 예, 수면 마취제고. 프로포폴은 화학식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주세요. 알아면 돼요. 정해주세요. 즉시 나오네. 즉시 나와. 아니, 프로폴은 저는 성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프로포폴. 프로포폴은 이거 저희 많이 봤던 모양 이거 기억나시죠? 벌집이죠? OH. 이거 좀 복잡하네요. 네, 이게 프로포폴이에요. 꼭 눈사람 같이 생겼죠? 귀엽게 생겼네요. 예. 자, 프로포폴 이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수면 마취니까 이제 의식을 잃고 수면 내시경 같은 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게 물에 안 녹는다면서요. 그래서 뭐 콩기름에 녹인다고 합니다. 콩기름에 녹여서 그 액체가 이제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우유주사다 얘기를 하고 사실 그 전에도 수면 마취제가 있었죠. 지금도 또 다른 수면 마취제가 있는데 근데 환자 입장에서는 다른 기존 마취제는 하고 나면은 깰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 프로포폴은 그런 게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병원에서 뭐 연예인이라든가 혹은 유흥업소 종사자 같은 분들이 잠을 못 잤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굉장히 피로가 풀리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성형외과라든가 피부과 같은 데서 아름아름 퍼지기 시작해요. 신체적 중독성은 강하지 않은데 이런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이 강해져서 매일 맞거나 뭐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도 또 이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거제랑 통영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이제 50대 의사 한 분이 가해자 범인이고 이분이 2017년에 거제 병원을 열어요. 거제가 좀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고 하니까 부자 도시로 유명했는데 2010년대 전반까지. 근데 이분이 병원을 열었을 때는 2017년에는 조선업이 이미 불황이고 그래서 거제 경기도 굉장히 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병원을 열었지만 뭐 돈을 벌기는커녕 2달 만에 빚이 6억 원이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이분한테 어떤 안 좋지만 짭짤한 수입이 생겨요. 뭐냐? 주변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와서 이 우유주사를 맞고 가는 거죠. 피해자는 이제 A씨라고 할게요. A씨가 5월부터 와서 맞기 시작합니다. 보통 프로포폴 10ml를 맞으면은 한 3-4시간 정도 잠이 든다고 해요. 처음에 와서 뭐 6ml를 맞아요. 6ml를 맞고 푹 주무셨나 봐요. 기분 좋았나 봐요. 며칠 있다 또 와서 또 맞아요. 14ml 맞고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놔주세요. 이번에는 30몇 ml 이후로 막 30ml 이런 식으로 용량이 늘어납니다. 네,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5월 말이 되면 이제 하루에 60ml를 맞게 돼요. 10배를 더 맞은 네. 거네요. 와. 그러다가 6월이 되면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매일 맞으세요. 매일 맞고 하루에 막 100ml씩 맞는 그런 날도 있어요. 처음에 6mm에서 시작했다가. 네, 6mm에서 시작했다가. 그래서 그리고 병원장도 이제 걱정이 되죠. 계속 와가지고 이 주사를 놓으니까 당신 지금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는 것 같다. 큰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런 말은 했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병원장 입장에서는 A 씨를 참 놓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 게 한 번 주사를 맞을 때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날은 7월 4일인데 이상한 일들이 이 병원에서 많이 벌어지는데 그날 하나는 뭐냐면 그날 간호사들이 출근을 안 해요. 그 병원장이랑 싸워서 출근을 안 해서 접수 데스크의 직원이랑 병원장이랑 이렇게 병원을 간호사 없이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A 씨가 와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죠. 처음에 12ml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A 씨가 금방 깨요. 깨서 또 놔달라. 또 놓습니다. 마약류 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12cc를 링거에 주입하더니 6cc씩 2차례 더 투약합니다. 한 번에 5cc 이내 투약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5배 가까이 더 주입된 겁니다. 또 놓고 이번에 저혈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이 병원장이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유족이 나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 걱정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프로포폴을 수액실이라는 방에서 온 손님들한테 놔주고 있었는데 얼른 커튼을 쳐요. 이 시신을 못 보게. 커튼을 치고 그 환자들 깨어나고 돌려보내고 접수 데스크 직원한테도 오늘 수고했네. 오늘 일찍 가. 이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시신과 자기만 병원에 남게 된 다음 차를 빌려요. 렌트카를 빌리고 밤이 되길 기다려서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서 시신을 옮기고 새벽 2시 반에 차를 몰고 나가요. 차를 몰고 나가서 병원은 거제인데 통영까지 운전을 한 다음에 통영의 선착장에서 차 트렁크를 열고 시신을 꺼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우울증 약 2개를 그 앞에 그리고 그 A 씨의 손목 시계도 우울증 약 옆에 둬요. 아, 자살로 위장하는 거군요. 네, 자살로 위장을 하죠. 그리고 병원으로 돌아옵니다. 병원에 돌아와서는 며칠 있다가 그 병원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아, 좀 우리 병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간호사가 프로포폴을 몰래 빼들고 갔는데 좀 안 좋은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고 대충 뭐 덮고 싶다 이러면서 병원에 CCTV를 좀 지워달라고 해서 그 건물에 CCTV를 지웁니다. 그래서 CCTV를 지우고 병원 진료 기록도 조작하고 자기는 완전 범죄를 꿈꿨죠. 다음 날 오후 1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나가는 행인이 보고 뭐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통영 해경에 신고를 합니다.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여성이 사망하자 병원장이 시신을 바다에 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해경은 의원 주변 CCTV 영상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부 등이 삭제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가 복원한 영상에서 프로포폴 투여 장면이 확인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병원장은 잡혔고 징역 4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장 같은 경우에는 시신 유기인가요? 죄목이 크게 4가지였는데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체 유기,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의료법 위반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은 그 뭐 향정식성 약품인데 관리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은 이 진료 기록을 위조했다. 그리고 또 이제 병원에서 변사가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으스스한 에필로그가 하나 있는데 간호조무사도 한번 잡혀요. 이 병원 간호조무사. 왜요? 그날 저녁에 병원장은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가 그 병원에 와서 프로포폴을 훔쳐가요.
프로포폴 투여 환자 시신 유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의 간호조무사도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까지 해당 의원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5일 일하던 의원에서 약품을 몰래 가져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한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죠? 이 사건과 무관하게. 이 사건과 병원장과 무관하게. 근데 이런 사고가 되게 똑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2019년에는 여자친구한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가 그 여자친구가 사망하게 한 그런 성형외과 의사가 붙잡혔는데요. 이유가 그 여자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0년에는 강남의 대형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분이 수술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기한테 프로포폴을 놨다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병원을 갈 때 동네 의원급을 갈 때 가서 거기 붙어 있는 거 보고 되게 놀래요. 막 무슨 뭐 비타민 C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뭐 마늘 주사. 저는 이게 좀 가슴이 아픈 게 직장인들 많은 이 회사 건물 있는데 보면은 병원들에서 그 영업 되게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점심 시간에 맞고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맞아요. 피곤해서 전날 뭐 과음을 했거나 야근을 했거나 피곤해서 뭐 보통 수액 맞고 가라 그래가지고 뭐 영양제라 그래 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맞으면은 근데 힘이 남아요. 근데 되게 많이들 누워 계세요. 꼭 환자분만이 아니라도 이 주사를 맞고 일단 한두 시간 누워 있을 때 제일 효과가 있는 건 아마 플라시보 효과 아니겠는가. 쉬니까. 누워 있고 이렇게 심리적인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이게 참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피곤한데 점심시간에 그거 맞고 와서 일하는 그 사회가 잘 제대로 된 사회인지도 모르겠고 피곤한데 이거 주사 한 방이면 해결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도 그렇게 건강한 의식은 아니고 거기 이제 피곤한데 내가 뭔가 주사 한 방, 알약 한 방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하다 보면은 우유 주사 어제도 맞았는데 오늘도 맞았고 어제 60mg 맞았는데 오늘은 100mg 놔주세요. 아까 사망한 A 씨 같은 경우에 그 2달 남짓한 동안 프로포폴을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 다 합하니까 1.4리터. 와, 진짜 심각하네. 그리고 한 방을 되게 좋아해요. 한 방을 좋아해요. 한 방. 원샷. 그러니까 꾸준히 3개월 동안 나아지겠다는 방법을 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좋고 사실 이게 요거 한 번. 참 이상한 것이 원래 이런 문제의 근원 자체가 너무 효율을 추구해서 빨리빨리 그렇죠. 뭔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 해결도 되게 효율적으로 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아서 생긴 문제조차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리가 없죠. 프로파일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를 최초로 발령을 낸 분이 여기 경남 경찰청의 수사부장으로 계세요. 우리끼리 부르는 어떤 그 호칭이 곽수사의 전설이다. 곽수사의 어떤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드라마에서 진선규 씨가 하는 역할. 잘 들으세요. 머지않아 우리도 미국처럼 인정사정 없는 놈들 나타납니다. 얘들은 동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그런 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를 처음에 발령낸 사람이 그 윤회출이라는 경무관 계신데 그 윤회출이라는 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회출이라는 분이 그 이쪽을 대단한 분이네요. 그 시절에 우리가 참 앞으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업무가 수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참 가늠할 수 없는 미래였거든요. 그 미래를 걸어올 수 있게 만든 또 용기를 줬던 그런 분이었는데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오랜만에 만났고 좀 나왔네요, 부장님. 알까요? 아유, 부장님 나오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얘네 노인네 더 됐구만.
얼마 만에 만남이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기에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네. 4, 5년. 처음 만남이 언제세요? 두 분 처음 만난 게? 2000년이죠. 2000년? 제가 처음으로 서울경찰청에 과학수사계 편제를 네네. 만들고 그 안에 범죄분석팀 만들면서 권일영 씨를 픽업하기 위해서 드라마에는 간단하게 나오는데 네. 정말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순순히 영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너 그 프로파일러라고 들어봤어? 딱 너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 아니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때 되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뭐 특진도 하고. 딱 그 얘기는 생각나요. 지금 잘 나가서 거기서 승진해야 된다고. 그리로 가면 승진이 안 나 지금 된다고. 갑자기 딴 거 공부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이 내가 너한테 계급은 줄 수 없다. 승진을 시켜줄 수 없다. 근데 너는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다. 근데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노스트라다무스처럼. 네. 진짜 독보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대단한 게 계급을 포기하고 온 거죠, 그때. 부장님이 독자적으로 그걸 공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뭐 위에서 한번 연구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부서를 만들고 일용이랑 5년 동안은 엄청난 고생을 했죠.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셨다면서요, 현장에서? 심리 분석인지 프로파일링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뭐 브리핑을 하다 보면 그래서 범인을 네가 잡을 거냐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들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그랬는데 윤대출 부장님은 권 교수님만 찍어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어야 된다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이렇게 찔러서 원픽이셨던 것 같은. 자기가 인사기록 카드를 뭐 2,000 몇백 장을 골랐다 하는데 약간 거짓말인 것 같긴 한데 뭐 2,000 몇 장을 뽑아서 보니까 지문 채취, 증거물 채취도 가능하고 현장을 많이 간 요원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때가 30대 중후반이었었는데 제가 오래 써먹을 수도 있겠다. 젊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 최하 5, 6년은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필요한데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선배들을 선발을 하면 이제 써먹을 만하면 이제 퇴직을 하셔야 되니까 뭐 그런 걸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이 됐는데 윤대출 부장님이 대단하신 게 굉장히 앞서가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고증도 중요한데 앞으로 생겨날 범죄, 생겨날 일에 대한 거를 굉장히 즐겨 상상하시는. 그럼 앞으로 미래의 프로파일러의 영역은 어떤 거냐 보면은 뭐 연쇄 살인이나 연쇄 성폭행이나 연쇄 뭐 방화 같은 프로파일링의 직접적인 대상 범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를 잡는 프로파일러가 아니라 프리크라임, 범죄 이전의 단계, 초기에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 성폭력이든 데이트 폭력이든 아동학대,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좀 더 심화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도 통계학적 데이터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파일링 접근을 해야 돼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준비하고 또 용기 있게 실행하고. 초반에는 윤대출 부장께 좀 많이 원망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원망스럽기도 하고. 공부만 하셔야 되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공부도 아니고 뭘 해야 될지 몰라. 그 외국 FBI 그 자료를 책을 갖다 놓고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현장하고는 안 맞아. 이론도 좋지만 범죄자들을 그럼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끝없이 물어보고 그때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심리학을 다시 공부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이 났을 때 자신 있게 또 현장을 나가고 이런 계기가 되었던. 지금 강력범한테 발찌를 채우잖아요. 전자 발찌를. 그다음에 이제 팔찌도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혈액을 측정하는. 혈액이 아니에요. 그냥 이 땀. 여기서 체액이 나온다면 효모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음주 여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력범이 술을 먹고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알아요. 어디 있는지도 알고 의심스러우면 그거 완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음주운전 사고 장면을 가끔 이렇게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거의 제동을 못 하더라고요. 밟은 경우보다는 그냥 뭘 쳤는지도 모르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고. 인천에서는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에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가장으로 늦은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윤창호 법을 만든 윤창호 사건 있잖아요. 카츄샤 윤창호 씨가
휴가를 나와서 친구네 집에 가려고 도로에 서 있는데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 저녁을 넉 달 남기고 휴가를 나와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도 아니고 서 있는데 그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이 덮치잖아요. 그래서 0.081인가 나온 사건이거든요. 이제 14m를 튕겨나가요. 얼마나 충격이 엄청났으면 오랫동안 뇌 상태에 계시다가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음주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좀 잔혹하지만 영상을 보게 되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이제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 사고의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자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가 그의 친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제안서를 만들어 국회의원 전원에게 호소한 겁니다.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거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좀 다른 관점인데 이건 자동차 회사들한테 요즘 기술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음주하면은 바로. 아니 그러니까 딱 좌석에 앉으면 시동 안 걸리게 좀 하는 기술이 그렇게 어려울까? 속이겠죠. 그걸 이제 뭔가 그거 씌우거나 이제. 그치, 또 그러면 또 어디 인터넷에서 팔 거야. 이걸 쓰면 술 냄새가 안 나서. 아 왜냐면 되게 권장할 만한 기술이잖아요. 아니 그 센서를 어떻게 사실 자동차라는 그 기계가 좀 이상한 기계긴 해요. 인간의 속도 감각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많은 착각이 아무리 우리가 빠르게 뛰어봐야 시속 뭐 10에서 20까지 뛸 수 있을까? 근데 자동차는 쉽게 이제 80, 100이 나오니까 아무리 차를 많이 몰았다고 해도 그 달리는 속도감을 인간이 완벽하게 자기 몸과 일체해서 느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약간만 이 정신이 흔들리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물론 편리를 주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이유가 병 빼고요. 거의 자동차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유지하려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공해도 있잖아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지금 기후 위기도 다 여기서 상당 부분 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차 없이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이 차를 다 몰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니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교수님은 오늘부터 실천을 해서 공항까지 걸어가신다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영하고 다시 내려서. 근데 자동차가 근데 들어와야 했던 그 초창기의 이유는 자동차가 청정한 운송기관이라 그래요. 네? 우리가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자동차가 들어오기 전에 교통수단은 말이었거든요. 말똥. 말 몇 마리만 있어도 말똥 천지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 시내에 말이 한 100만 마리 있다고 해보세요. 말똥도 문제지만 말이 이제 하루에 몇백 마리씩 죽는데 늙어 죽는 거죠. 일단 뉴욕만 해도 도시 여기저기 죽은 말들의 시체가 많고 그래서 아이들이 흔한 장난감이 말 눈 뽑아 놀고 뭐 그래서 말이야말로 도시 오염의 주범이었고 그래서 자동차가 나왔을 때 우리 자동차는 청정이다. 청정이라 이건 정말 청정 운송이다. 이래 근데 딱 100년 지나서 지금은 자동차야말로 도시의 가장 공해 주범이잖아요. 조선시대 조선시대까지 또 이제 가마이까지 마차나 말로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대요. 이제 그거를 상해죄로 처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업무상 과실범이잖아요. 그때 상해죄는 고의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대한 컨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의범과는 똑같이 처벌할 수 없다. 그런 굉장히 정교하게 법이 돼 있어요. 종이를 한 장 예, 주시는데 술도 그리실 거구나. 알코올. 안에 첫 방울 보니까. 네. 그 필로폰 화학식이 아주 술을 그려주세요. 먹히더만요. 술은 이게 에틸알코올이거든요. 에틸알코올의 원자 구조가 되게 특이해요. 탄소가 2개가 있고 탄소 2개. 탄소마다 수소들이 언제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 수소가 붙어 있고요. 산소고요. 산소는 O라고 쓰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술이에요? 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에틸알코올. 술 먹으면 개가 그래서 된다. 술 먹으면 개가 돼요. 멍. 쓰다듬어줘. 네. 쓰다듬어줘. 네, 박사님 이게 약간 개그를 할 때 톤을 좀 높여주세요. 멍 이렇게 하는 게 안 웃기잖아요. 네? 멍. 이건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 독극물.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 좀 생소하긴 한데.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긴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단순한 구조물이죠. 네.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독으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집단을 속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하는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클로로페놀이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악취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듣기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때리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가 하면 배앓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쓰게 된 상품을 모두 잃어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우연히 사고가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계속 페놀을 이제 방출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이미 1990년 10월에 그에서 이 페놀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2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무단 방류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방류한 양이 325톤을 계속 이제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와 기업 이미지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선방만이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뭐 30일 일단 하고, 근데 30일의 조업 그 중단을 채우지도 않고 20일쯤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조업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환경처의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다 경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그 결국은 대가를 자주 치르게 되고요. 시에도 이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을 치르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대한 이제 손해를 입게 되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처음 거? 들어봤어요.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그 얘기구나. 아, 맞다.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네. 그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아,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좀 대로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그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공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수 시장이 열렸네요. 열린 거죠.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요. 페놀 사건이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어떤 그 문화랄까? 이걸 완전히 이제 바꿔놨던 거죠. 우리나라의 물 수질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네, 좋은 물이라고. 네, 그런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질 않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그 재앙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다음에 제대로 처리도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온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산병이요? 온산병. 온산병. 처음 들어보는. 온산. 그렇죠. 1974년에 그 아마 저희는 아는 이야기인데 제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죠. 그 3차의 핵심은 중화공업 육성이었고요. 그래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예요. 온산에도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주군 온산인데요. 공장에 들어선 건 75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기 시작하고요. 78년부터 아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85년이에요. 한참 늦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지에서 나온 아마 독성 물질일 텐데 그것이 아마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고 주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해녀나 일하시는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당시 이제 일본의 이타이병을 조사하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사하고 일본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많은 사람이 아픈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타이 끔찍하네요, 진짜. 모르니까 그런 병이 알려져 있는 거죠. 水俣はもう極めてこう中枢神経を中心にだから水俣病ではないと思いますね。 한 대학병원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산병 환자들은 병원 직원보다 무려 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던 온산공단 주민들이 온산병에 걸렸고 오늘까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이 남긴 인터뷰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뭐 어디 뼈가 뭐 이렇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어디 뭐 코가 아프거나 눈이 뭐 부어 있거나 뭐 이런 증세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5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1985년 1월) 한국일보에서 그 온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를 하거든요. 그러자 환경처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공해와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10일 동안 역학조사를 해요. 그리고서 아니나 다를까 10일 후에 다시 공해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1985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민 3만 7천 명을 이주시켜요. 당시 세금 무려 1,200억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네요. 이주만 하고 은폐가 된 시키고.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시게 놔뒀다가는 더 아파질 테니 2주로 마무리한 거네요. 2주 시킴으로써. 여전히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말요?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잘 몰라요. 지금도. 동네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걸 추적할 길도 없고.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85년 지금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86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치러지고요. 88년 올림픽의 전초 그런 행사였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공해병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에서 의뢰받았던 사건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덤프트럭 운전하는 두 동료 기사분이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A라는 분이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컨테이너로 지어진 집이 있고 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자고 초대를 했던 거죠. 근데 먹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B라는 화물 기사의 차를 좀 옮겨야 될 상황이 있었어요. 집주인 뒤에서 봐주고 친구는 후진을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집주인 A가 쓰러지게 되죠. 갑자기. 그래서 화물차 기사가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모여보니까 엄지손가락이 잘렸어요. 차에 덤프트럭하고 문 있죠. 출입문.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딱 잘린 거죠. 덤프트럭은 다 보험 들어있잖아요. 친구인 B는 보험금을 받도록 당연히 노력을 해주죠. 그렇게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보험회사가 묻는 겁니다. 같이 짜고 보험 사기 아닌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더 이상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소극적으로 되는 거예요. 집주인 A만 보험 사기로 형사 고소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야 이거 너무 고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후배였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법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가락 잘린 단면 사진 보내주고 현장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그 컨테이너 박스 간이 시설된 숙소 그다음에 후진했던 방향 보고 결론이 자해할 수가 없다. 스스로는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자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저 손상이 있어요. 한 번에 못 잘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면 이렇게 자르거나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수평이 되면 이 방에. 그러니까 눈을 잡고 있었던 모서리를 잡고 있었던 진술하고 정확히 부합이 돼요. 만약에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손가락을 자른 했다면 사람이면 방향도 그 안 방향이 아니죠. 특히 엄지손가락을 하지 않고 또 주저했던 방향이 없고. 엄지손가락 중요하니까. 그래서 법원 행정처에는 전문 심리위원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분야의 전문 심리위원을 두서 그걸 이제 법정에서 나는 전문 심리위원이니까 강의할 수 있도록 전체 시청각 기자들 갖춰달라고. 갖춰줘요, 판사가.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한 거예요. 뭐 사진 다 보여주면서 자해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이러니까 같이 다 사진을 보잖아요. 이해가 다 됐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이건 자해가 아닌 걸로 끝났어요. 나오니까 그 부인, 어머니 그 밖에서 펑펑 울고 계시네요. 이게 한 3년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근데 누구도 그 가르마를 타지 못할 때 전문가가 해보니까 기여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법의학이 망자만을 위한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산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주는 학문이에요. 그렇네요. 반대로 보험금을 노린 범죄도 그건도 참 저도 참 답답하고 지금도 돌이켜 보면 이제 과연 아찔한 사건인데요. 2006년도쯤에 피해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제 조수석에 탔고 아들이 운전하고 운전자의 어머니가 탑승하고 차량이 갑니다. SUV 차가. 근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이미 정차돼 있던 소나타를 충격을 해요. 주도를. 그러고 나서 조수석에 탔던 이 망인만 가서 보니까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크리스마스 밤에 교통사고로 한 50대 공무원이 숨졌는데요. 일가족이 타고 있던 SUV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공무원 54살 김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가장인 김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진술했고 서둘러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가족이 탑승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탄 사람만 돌아가셨잖아요. 당연히 응급실 인턴쌤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망진단서 띄어졌죠. 그런데 사고 처리반은 우리 공 교수님 아시겠지만 사고 처리용 사진을 찍는 거예요. 첨부해야 돼 사진. 그 사진을 몇 장을 찍고 사망진단서는 발부됐고 사고 처리라는 것은 인정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끝났죠. 근데 이게 이제 교통사고인데 문제는 장례 연락을 안 했어요. 부고를. 직장에도 연락하지 않고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장례를 치러버려요.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가족들은 수사를 요청을 해도 시신도 없고 사진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풀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참 독특한 게 밝혀져요. 정차돼 있던 차 있었죠. 피해 차량. 그 운전자가 망인의 부인과 내연관이에요. 그 사람 자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서 있으면 어디에 몇 시에 돼 있으면 와서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보상금 2001년도부터 한 14개 정도 들어놨거든요. 14개. 7억여 원 정도 수령을 하는데 내가 좀 나누겠다라고 내가 그때 나왔다. 이게 자백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죽였는지 난 모른다. 그건 들은 바가 없다. 그래서 법정에서 밝힐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보험 사기로만 1심에서는 정리가 돼요. 아들은 보험금 수령하자마자 외국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기소 중지가 되고 그 부인은 보험 사기로 5년형 또 공범인 내연하면 1년 징역 살고 경찰은 이제 단순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증거에 대한 계속 추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탔던 SUV 차량 충돌 과정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그때 교통사고 분석을 해보니까 시속 약 40km 미만으로 가고 있었던 속도이기 때문에 탁승자가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008년도에 저한테 이제 자문 의뢰가 됐죠. 근데 시신이 없구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 참 어렵다. 사건 계획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사진상 보면 전방 유리창이 2군데가 깨져 있어요. 거기에 2군데가 충돌돼 있으면 누군가가 2번 부딪혀야 되거나 또는 조수석이니까 뒷좌석에 탔던 부인이 부딪히거나. 부인과 운전자인 아들은 아주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다. 근데 시신 장례식장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지금 교통사고 처리반이. 근데 딱 뒷면을 보는데 시반이 형성이 잘 돼 있어요. 시반이라는 게 그 피가 이제 고여가지고 그럼 피부 결국은 밑에 우리가 사망했다 그러면 심장이 멈추는 거거든요. 심장이 멈추면 혈액이 돌아다닐 힘을 잃어요. 그럼 이건 맥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그대로 이동을 해요. 그럼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응급실 가서 계속 실려가면서 등 뒤로 이동할 수 있겠죠. 근데 시반이 사망한 지 1시간 반 만에 그렇게 형성될 수가 없어요. 조수석에 타기 전에 이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시반이 형성됐어야 돼요. 사망 시간을 그 훨씬 전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2심에서는 이게 이제 무기징역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살인 혐의가 돼서 외국에 나와 있던 아들은 민터폴로 체포가 돼서 들어왔죠. 일단 둘 다 이제 무기징역. 단순 교통사고 같았지만 망자의 부인과 아들이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김 씨 앞으로 14개의 보험이 가입돼 있었고 피해 차량 주인이 숨진 김 씨 부인의 내연남인 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김 씨가 살해된 상태로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고 김 씨의 부인과 아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등 사진을 안 찍었으면 영영 몰랐던 거네요. 오히려 장례를 정상적으로 좀 치렀으면 묻힐 뻔했던 거네요. 이분들의 좀 성급한 마음이 꼬리를 잡히게 된. 근데 그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OECD 국가 뭐 10위 안에 들어있고 그러지만 근데 출생과 국적 취득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사망에 대한 것은 굉장히 허술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의사가 사망 진단서를 띄워주고 이 사망 진단서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국가한테 사망 등록을 해야 돼요. 국가가 사망 등록을 받으면서 이상 여부가 없으면 장례 허가증을 줘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화장 매장 허가증을 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사망 등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장례를 다 치르고 사망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동사무소 가서 신고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필터링이 없는 거예요. 볼 수 있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사망 진단서가 없어도 돼요. 인후 보증이라 두 사람의 보증만 있으면 사망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인후 보증이라는 게 그 버두자 쓰는 그냥 가족도 아니고 그냥 지인이 와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객관적 검증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범죄 연관성 중심으로 법의학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사란 말을 주로 해요. 변사. 근데 변사는 너무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이어서 우리 법의학계에서 변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사고, 자살, 수용소, 병원 내 사망, 신원불상, 부패 뭐 이렇게 따져보면 뭐 안 걸린 게 없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검시를 해야 됩니다라고 정해놓으면 개별 사건을 이렇게 경찰관이 검사한테 가고 검사한테서 판사한테서 영장을 청구 이 시스템이 없어져요.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이제 CSI나 프로파일러 근무하면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변사. 이 처리 과정에 법의학자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법의학자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에 보면 이렇게 손목을 꽉 쥐고 잡혀서 끌려간 건지 아닌지 바로 현장에서 확인만 된다면 공범이 있는지 여부 아니면 이 관계성에 대한 수사를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다음날 그 다음날 영장 발부하고 대회야만 부검을 하니까 이미 뭐 범죄자들한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는 거나 마찬가지. 이 죽음에 대해서 판단은 의사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거칠까요? 우선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검시법이 따로 있어요. 행정법처럼. 그렇죠. 이러이런 죽음은 검시해야 된다고 하면 법이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면 당연히 법의학연구소로 와요, 시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CSI 보면 법의학연구소 시신이 들어오잖아요. 경찰도 못 들어가요. 부검감정도 나오면 경찰이 와서 그걸 가져갈 뿐이에요. 사건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검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행정적 절차는 신속한 일이 벌어지고 책임성이 갖춰하는 의미에서 검시법이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범죄인데 그냥 유야무야 지나간 죽음이 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범인은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이호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후에 여러 가지 처리를 모든 과정을 잘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죽음도 탄생만큼이나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하는데 엄격했다면 주민등록 번호가 사라지는 것도 엄격해야 되죠. 그렇죠. 네.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장 작가님 오늘 뭘 가져오셨어요? 뭐 갖고 왔어요. 뭐 갖고 왔냐면은 딸기랑 딸기. 제가 딴 딸기예요. 진짜요?
이거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 농약 하나도 안 친 거라 가지고. 야, 농약 안 치면 이게 안 될 텐데. 야, 정말 빛이 깨끗하다. 집에서 따오신 거예요? 아, 이게 저기 전주에 스마트팜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 스마트팜에서 제가 따왔습니다. 스마트팜이라는 거 요즘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지능형 농장으로 요즘 번역을 하는데 각종 IT 기술을 이제 거기 녹여가지고 이제 막 층층이 이렇게 작물을 키우시더라고요. 저 스마트팜 태어나서 처음 와봐요. 환영합니다. 땡기가. 네. 사서 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가요? 진짜 네, 먹어도 되나요? 네. 무농약이기 때문에 씻을 필요도 없고. 맛있다. 벌레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럼 살충제를 안 쓰시나요? 천연에서 얻는 농약은 사용하고 있어요. 아. 천연에서 쓸 수 있는 이제 독초. 저 아. 인간에게는 그게 큰 독은 안 되지만 벌레는 벌레들한테는 내 잡을 수 독으로 있는. 작용되는 거. 네.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어떤 농산물도 농약을 사용한 것든 사용 안 한 것든 소비자분들이 드실 땐 괜찮아요. 근데 그 농약을 치는 농업인들은 어떨까? 보안경까지 끼고 마스크에 모자 쓰고 장갑에 장화까지 신고 약을 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매뉴얼이 좀 비현실적이네요. 사실 뭐 농약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뭐 잔류 농약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얼마나 나중에 농약이 남느냐, 다 씻어서 먹으면 안전하고 소비자들한테 뭐 크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농약을 쓰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걸 쓰는 농민들이 해를 입거나. 그렇죠. 항상 농민들이 농약 때문에 잘못해서 돌아가시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한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면은 정말 막 1950년대 기사, 1960년대 기사에도 그 농약 때문에 돌아가신 분 또는 이제 농약으로 남을 이제 살해한 사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농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1,200명이 넘더라고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들이죠. 다 분무를 하다가 뭐 바람이 이제 거꾸로 불어가지고 내가 마시게 된다든가 농약을 구하기가 쉽고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나는 사고들인데.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레오는 사실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주된 그 문제가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구가 돌지 않고 우주가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돌 때는 우리가 중심이거든요. 당연히 하늘이 돌면. 지구가 돌면 사실 모든 게 돌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평등 사상으로 가요. 이게 위험한 사상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왜 하늘을 관찰해서 네 멋대로 판단을 해? 여기 다 써 있는 대로 해. 그 4번이 재판 가운데 마지막에 판결을 받는데 그것도 되게 섬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재판 그 기록을 보면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단, 지구가 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분리돼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던데요. 어쨌든 갈릴레오의 그 주장이 범죄였던 시절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920년대에 미국의 테네시 주에서 버틀러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법이 얘기하는 바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화론 얘기 나올 것 같았어요. 근데 사실 그런 법안이 나와도 사람들은 대개는 잘 모르거나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었던 건데.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생물 교사 스콥스라는 이제 생물 교사가 이런 법이 있다니 이거를 내가 문제를 삼아서 이슈화 시켜야겠다고 일부러 마음 먹고서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요. 자기가 자기를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걸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목적으로 이걸 이슈화 시켜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전국적인 이게 관심을 끌게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미국에서는 그 스콥스 원숭이 재판이라 그러는데, 몽키 트라이얼이라 그러는데. John Scopes had taught, contrary to state law, Darwin's theory of evolution. The Tennessee country people believed this was contrary to biblical doctrine.
근데 어쨌든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수많은 논쟁이 가고 이루어지고 매스컴들이 와서 다 중계를 하면서 정말 그 아주 기라성 같은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미 법이 있는 거고 법에서는 그걸 어기면은 $100의 벌금을 물게 돼 있어서 뭐 아마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100의 벌금을 물게 돼요. 물론 재판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하고 했지만 생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창조론을 믿지 않네? 이런 사실이 그때 이제 밝혀지게. 다 암암리에 있는 건데 공공연히 나오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다 성경을 믿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과학자는 몽땅 믿지 않는 걸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계속 끌고는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항고를 하고 했지만 그 다음 상급 법원에서는 이게 공론 분열을 일으키니까 이제 항소 중지시키라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중지가 돼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법은 67년까지 유지는 돼요. 어쨌든 사회에는 큰 파문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